권력이 소비자한테 가는 시대가 왔어. BTS를 키운 건 자본이나 방송 시스템이 아니라 ARMY라는 팬덤이거든요. 그렇죠. 에듀케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러닝의 시대가 왔다.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오늘 책은 바로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위대한 리셋 소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취재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네.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님이시고 네.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견의자. 그거는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JTBC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 세바이씨 출연하셨고 김미경 TV에서 굉장히 자주 출연하시죠. 네. 또 우리 원장님하고 너무너무 친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저서로 포노 사피엔스랑 체인지 나인. 네. 근데 요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은 사실 교수님이 쓴 책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쓴 책 아니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책이 어떻게 네. 사실은 이제 네. 출판사에서 네. 저한테 클라우스 슈밥이 새로운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 대한 추천사를 부탁하셨어요. 네.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네. 굉장히 깊이 있고 또 네. 책이 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였던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그쵸. 포럼 의장님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썼고 그래서 오늘 프로에도 이렇게 출연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위대한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클라우스 슈밥도 어쨌든 인물이지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리셋이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 리셋, 위대한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더 그레이트 리셋이잖아요. 네. 이 그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클라우스 슈밥이 위대한 리셋 그랬으니까 왠지 뭔가 위대한 것 같은데 뭐 있어 보이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거대한 리셋이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거대한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네. 더군다나 디지털 혁명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인류 문명에 거대한 변곡점이 왔다. 새로 리세팅을 해야 된다. 네. 사회도 국가도 정치적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까지 철저한 새로운 문명을 바라보는 리셋이 필요하다. 그게 이 더 그레이트 리셋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에 총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7가지 리셋이 네. 나오잖아요.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적, 기술적, 그리고 네. 산업적, 개인적. 네. 7가지 우리가 다 말하면 좋겠지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교수님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리셋은 좀 어떤 거였나요? 첫 번째는 경제적 리셋입니다. 사실 네. 제가 늘 언급하지만 세계 10대 기업 중에 8대 기업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차지했다. 이거는 완전 리셋이죠. 그렇죠. 구글 뭐 그런 기업 맞습니다. 거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게 세계 1, 2, 3, 4, 5위가 됐고요. 아시아 최강은 텐센트, 알리바바.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창업한 지 이제 불과 21년, 22년 된 기업들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 휩쓸고 텐센트가 최근에 주가가 1,000조가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심지어 구글도 만들어진 지 30년도 채 안 됐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문명사에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네. S&P 500에 있던 마지막 기업이 나갔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50년 이상 된 기업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결국 경제적으로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일본이 퇴색하고 네. 유럽이 퇴색하고 네. 전체 세계 무역의 전쟁은 그것도 리스트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디지털 문명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거기 가운데서 다행이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또 갖고 있고요. 알죠. 우리 고유의 플랫폼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로선 얘들이 굉장히 잘하네. 네. 그러면서 뭔가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느낌. 경제적으로 완전히 리셋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개인적 리셋입니다. 개인적. 네,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슈밥의 관점하고 비슷한데요. 네. 권력이 소비자한테 가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걸 항상 BTS 갖고 얘기를 하죠. 네. BTS를 키운 건 자본이나 방송 시스템이 아니라 ARMY라는 팬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이 권력이 됐어요. 김 작가님도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구독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방송인이시. 교수님이 아니시고 방송인이신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연하신 분 중에서 네. 이렇게 정면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많이 쳐다보시는 분 처음 봤어요.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산다는 건 네. 소비자의 선택으로 먹고 사는 그쵸. 거죠. 과거에는 세금 걷어갖고 KBS 만들고 KBS 만들어서 그 KBS의 힘으로 네. 시스템의 힘으로 권력이 유지됐다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아. 그러니까 누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누가 필요하냐? 개인이 필요해요. 오케이. 이제는 KBS보다 김 작가님이 더 떴어. 김 작가님을 좋아하는 80만의 구독자들한테는요. KBS 9시 뉴스 앵커보다 김 작가님이 더 중요해. 아 갑자기 뭔가 뿌듯해지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네. 저는 뭐 시청률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KBS에 제가 한번 아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시청률 조사를 했더니 100만 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청률 5% 계산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대충 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일까요? TV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아 그렇죠. 어르신 분들. 어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한 100만 명이 본다. 네. 그럼 구독자 100만 명이면요. KBS보다 강력한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드는 게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은 이 공유를 잘 안 하시죠. 안 하죠. 근데 젊은 분들은 SNS에 다다다 흘리고 하니까. 더군다나 유튜브는 휘발성이 아니에요. 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TV는 그렇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방송의 힘보다는 유튜브나 SNS의 힘이 강력해지고 네. 그럼 그거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거죠. 네. 그럼 세상의 모든 룰이 바뀐다. 이게 개인적 리셋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 개인적 리스크 방금 말씀하신 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변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변화한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 음. 필요한 개인적 리셋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표준 시각을 바꿔야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도 바꿔야 하고요. 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니까 학생들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 보면 학생들이 이런 괴리감에 들어요. 어떤 무슨 얘기냐?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네. 야, 스마트폰 나는 안 써. 아 그렇죠. 중고등학교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지 말고 수능 기계가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 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만 맨날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때는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요즘 보세요. 예를 들어 방송계에서 필요한 사람 누굴까? 방송계에서요. KBS의 40% 정도 이상이 공식적으로 무보직이라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무보직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제가 PD분한테 물었더니 아니 왜 그분들은 일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손해래요. 아, 돈도 안 받아요? 아유 연봉은 다 나오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 쳤던 거예요. 근데 근데 문제는 그런데 뽑겠어요? 더 안 뽑겠죠. 네, 그러면 대학에서 야 KBS PD가 되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 막 가르쳐줬어. 네. 안 뽑아. 네. 어느 방송사도 뽑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연봉 주기도 바빠. 이게 사실 모든 것에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시기에 발생한 현상이에요. 네. 나갈 사람들은 안 나가. 회사는 뽑고 싶은데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는 없어. 요새 예를 들어 MBC에서 되게 히트했던 게 네. 싹쓸이입니다. 싹쓸이라고 왜 세 명이 가수를 해갖고 네. 부캐라 그러잖아요. 막 유재석, 아, 이효리, 아. 비 네.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한 PD가 김태호 PD인데 네. 김태호 PD가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뭘 시도했냐? 유튜브와 콜라보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 유튜브 방식으로 TV 방송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싹쓸이 이름도요. 그 방송 보면 사람들이 댓글로 이름 붙여준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아 무슨 유튜브가 필요 없어 그런 거. 왜 안 가르치냐? 그런 걸 가르치는 교수가 배워야 되는데 50 넘은 교수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하기 교수라는 직업에 계신 분으로서 괜찮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르치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될 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필요한가를 봐야 한다. 그게 개인적 리셋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 교육에 지금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전에서
기업이 뽑고 싶은 인재는 네. 예를 들어 요새 뭐 메타버스가 유행한다. 그럼 네. 제페토에서 마케팅할 사람 이런 과목이 없어. 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유튜브 기획이나 이런 새로운 세계에 맞는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네.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 이번에 뭐 네이버 최연소 임원 됐다는 분도요. 네. 고졸이에요. 개발자인데. 이분도 자기가 한 얘기가 네. 너무 그 코딩을 네.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실전으로 써가지고 빨리 성공하느라고 학교에서 시험 볼 시간이 없었대.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 학교 교육에서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쵸. 예. 필요한 걸 쏙쏙쏙쏙 가르치고 네. 새로운 세계는 빨리 접목해서 그걸 도입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네. 그 아이들이 이 힘이 생기는데 오죽하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우리 테슬라에 입사하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진 않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리셋이야. 너의 생각을 리셋해라. 생각을. 네. 근데 아까 전에 또 교수님이 사실 사전 촬영 전에 하신 말씀이 거대한 리셋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기 방어 기제. 2년 전에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돈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 샀다. 그렇죠. 뉴스에 나왔죠, 많이. 저희 유튜버였기 때문에 아주 잘 열심히 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그랬을 텐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비난이 말도 못해요. 각종 방송에서 아동학대 방송한다, 이상한 거 먹인다, 애 팔아 돈 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맞아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람이가 30억을 버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방송이 바뀌면 광고가 바뀌죠. 광고 시장이 바뀌면 유통 시장이 바뀌죠. 그렇죠. 유통 시장이 바뀌면 제조업체도 달라지죠. 네. 만약 보람이의 영향력이 이 사회 전체로 확산돼서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미래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방송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판해서 네. 나 보호받고 싶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제발 말하지 마. 방송은 그래도 KBS, MBC, SBS지. 네. 보람이가 벌면 안 돼. 근데 데이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서 보람이가 네. 최근까지 구독자 수가 2,730만 명이었어요. 그때보다 훨씬 늘었네요. 네, 1,700만에서 1,000만 명이 또 늘었어요. 야. 요새는 보람이가 국내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가려놨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걔 토탈 100억 뷰 넘었어요. 와, 100억 뷰요. 저 이제 1억 뷰 좀 넘어. 그러니까 왜 버는지 아시겠죠? 네.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기가 138만이에요. 이제 4, 5, 6, 7세 합해도. 네. 그게 이제 보람 TV를 시청할 시청자죠. 그럼 나머지 2,600만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해외, 글로벌. 우리나라에서 TV 방송국에서 TV 유치원을 만들어왔고요. 열심히 해봐야 시청률 뭐 0.1%, 0.4%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런데 보람이가 방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구독자가 2,700만. 지상파를 넘어서 그냥 글로벌로 바로 가버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영역은 방송인이 되거나 광고인이 되거나 유통 쪽에 일하려면 이쪽을 봐야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우리 미래를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맞습니다. 벌써 2년 후에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가 이건 완전히 이게 본질이네. 이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네가 됐어요. 실제로 국민의 거의 60%가 저녁 7시 이후에 유튜브를 봐요. TV는 지상파 18%, 네. 케이블 TV 9%, 합해서 28% 언저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표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은 유튜브네. 맞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럼 사실 그런 과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학과. 네, 유튜브, 페이스북 학과, SNS 학과. 사실 많은 젊은 교수님들이 그런 분야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도대체 왜 안 바뀌려고 하는 걸까요? 50대, 60대 교수님들이 내 과목을 없애도 된다? 누가 그래? 그건 안 되죠. 쉽지 않죠. 이게
우리가 왜 바뀌기 어렵냐면 네. 보호받고 싶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 주력 세대는 어딜까요? 네. 저는 국회의원 평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57세예요. 네. 57세가 보호받고 싶어. 그러면 이 57세 정도의 그 모바일 뱅킹 이용 비율이 얼마인가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한 25%?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네. 50대만 해도 그래도 50%가 넘어갔어요. 근데 네. 60대가 18%야.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야, 모바일 뱅킹이 표준이야? 아니면 은행 가는 게 아직 표준이야?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은행. 네, 과반수로 은행이 표준이에요. 그럼 누굴 보호해야 돼요? 어르신.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맨날 주창하는 게 우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개인 택시 기사가 많겠습니까? 우버 기사가 많겠습니까? 개인 택시 기사. 그런 스타트업에서 돈 버는 친구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택시 운전사를 하는 친구가 많겠습니까? 누굴 보호하고 싶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누구를 막느냐? 청년의 미래를 막는 거죠. 정해진 미래를. 위대한 리셋을 하라는 이유도요. 네. 리셋을 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미래는 없다. 사회도 개인도. 메시지라는 겁니다. 야, 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요즘 사실 교육도 언택트 교육. 네. 대학에서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어떻게 좀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좀 변화가 있으세요? 이게 참 네. 기록이 남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의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현저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이 대학과 이 대학하고 같은 과목인데 왜 일이 달라? 컬 차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부를 내가 굳이 왜 굳이 이 교수님한테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겠죠. 네. 그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이 돼 있어요. 일타 강사 아시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있었죠. 내가 수능을 잘 보려면 일타 강사한테 배워야 된다.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네. 답은 정해져 있어. 일타 강사죠. 학교는 왜 가요? 가래니까.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안 가. 학교 오지도 말래. 그리고 선생님이 야, 나보다는 이 사람이 잘 가르쳐. 그리고 일타 강사를 틀어줘. 학교가 왜 필요하죠? 이런 생각들 아이들이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전국의 선생님들 또 교수들이 우기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필요해.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바꿔야 돼요. 그럼 교사가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제가 미래교육위원회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에듀케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러닝의 시대가 왔다. 무슨 말인가요? 보세요. 에듀케이션과 러닝.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막 해요. 지금 초등학생이요? 네. 제가 서산교육청에 갔더니 이야. 저 강의하기 전에 공고를 하더라고요. 공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딱 내요. 이번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대박이다. 그럼 누가 가르칠까요? 그러면 거기 그냥 코딩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 애들이 직접 배워요. 유튜브 가면 있어요. 진짜 6살 꼬마가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런 유튜브가 있어. 네. 그리고 거기 형들이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개발자 커뮤니티. 네네. 그런데 가면 또 이 개발자들이 끈끈한 게 그런 거면 잘 가르쳐줘. 옛날 같으면 직접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네네. 링크 보내주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나 이걸로 공부해서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거기서 네트워킹이라는 게 생기고 오픈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해보면 금방 만들어. 그게 러닝이에요. 에듀케이션을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정식 과목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동아리에서 배우고 싶은 애들은 배워봐.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그게 자발적 학습, 러닝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러닝이 필요할까? 에듀케이션이 필요할까? 에듀케이션은 산업화 시대에 정형화된 인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인간성, 사회성, 협력의 중요성, 휴머니티 이런 감성을 가르치는 거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교육에서. 에듀케이션이 절대 필수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식의 세계는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고 그 다음 애들이 다양하잖아요.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방송인이 될 거야.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그렇죠.
그거에 따라 자기가 배우고 싶은 영역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지식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항해하면서 그걸 이제 잡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학교의 역할이 뭐냐? 그게 코칭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는 없죠. 없죠.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우면 돼를 코칭해 줄 수는 있죠. 약간 코디네이션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앞으로는 코칭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명백해요. 너무나 명백해. 그건 정해진 미래라고 보신 건가요? 그렇죠. 실제 그 사례 하나 되게 재밌는 사례. 이더리움 아시죠? 네, 알죠. 네. 이더리움이 어떻게 개발된 건지 아세요?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겁니다. 네. 최초로 인간이 만든 코인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에 관한 논문을 쓴 게 15살이 처음이에요. 중3 때. 여러분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중3일 때 MIT 스탠포드 걔가 수학을 좋아해.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비트코인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고는 코딩을 이렇게 한 거야. 야, 가만히 있어봐. 근데 비트코인 모델에는 계약서 첨부 조항이 없네. 이건 어떻게 만들까 하고 그 논문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근데 걔가 그 이후로 논문을 쓴 게 너무 잘 써갖고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을 그분의 전문 매거진의 공동 편집장이 됩니다. 네. 고2 때. 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진학해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전산과 1학년에 진학하고 바로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이젠 자신 있어 그러고 출시를 합니다. 그럼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비트코인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갖고 아무 데도 가르친 적이 없고 할 데가 없어. 근데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냈어. 그리고 1년 만에 자기 자산이 4조 원이 됐죠. 1년 만에 4조 원이요? 네. 이더리움이 투자가 확 늘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코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300명의 학과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마침 워털루 대학교를 갔어요. 후배한테 물어봤어. 걔하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한테. 죄다. 아니 실제로요? 네, 실제로. 실제로 죄다 코인 비즈니스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김 작가님. 네.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어. 네. 얘하고 나하고 거기가 거기야. 네. 근데 얘가 코딩 좀 하더니 뭐 비트코인 어쩌고 해가지고 4조 원을 벌었대. 그리고 나는 19살이야. 내 인생 어디다 걸고 싶어요? 당연히 거기에 걸겠죠. 다 한 거야. 나머지 친구들의 운명 어떻게 됐나요? 좀 이거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죠? 다 잘 됐어요. 코인 비즈니스가 망한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기반이 블록체인이잖아.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투기성 개념이 있지만 이게 지금 각 국가의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중국은 이미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들 이거 누가 만들까요? 구루가 부테린이야. 걔하고 클래스메이트였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아무도 커리큘럼이 없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전부들 논문 찾아갖고 막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그렇게 해주니까. 그쵸. 거기다가 내 친구 카톡으로 다 연결돼 있죠. 그죠. 야 요즘 뭐 뜨는 거 없냐? 너 이거 봤냐? 이러면서 전문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보니까 야 요거 우리가 최초네. 그래서 이 코인 거래소에 그 후배 한국 친구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 전 세계 골드만삭스니 뭐 JP 모건이니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뽑는데 걔들이 다 뽑혀간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가장 전문가일 텐데. 아니, 우리나라 은행들은 뽑고 싶어도 못 뽑아. 왜냐하면 걔들의 그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힘들을 우리는 교육으로 키울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이런 아이들이 세계의 어떤 경제의 흐름을 정말 리셋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실전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역량, 그거를 가르치기에는 우리의 그 교육의 혁신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보면 뭐 맨날 그러고 있잖아. 서울 구글에 있는 사람 서울대에서 뽑으려고 할 때, 야, 걔는 안 돼. 왜 안 돼? 그 조건이 안 맞아. 너는 여기 와서 살아야 돼. 그럼 연봉을 되게 다운 시켜야 되는데 내가 미쳤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구글에서 5억 이상 주고 있는데 서울대 와서 1억만 받고 이래. 안 가죠. 가겠냐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연봉이 대부분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법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구글에 근무하면서 네. 교수가 요 과목만 가르쳐주라. 아니 답답한 게 대학이지. 그렇죠. 구글이 답답하겠냐고요. 개인이 답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전부 해외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빨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네.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손을 봐야 된다. 교육은 그렇게 코칭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그거를 받고 있는 학생은 만약 코칭이 좀 제대로 못한 학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변화의 시기니까. 그렇죠. 학생은 좀 어떻게 해야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열심히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취업이 안 된다면서요.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생존하나요? 학생도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네. 쓸데없는 뭐 이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는 먹방에 나오면서 와 맛있겠다 이러지 말고 네. 자기 시간을 하루에 일정 시간 투자해서 네.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진짜 인생을 걸면 이거 괜찮겠다 하는 분야에다가 계속 탐색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도 생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SNS를 하면서 이렇게 나 뭐 먹었어 이런 거 잘 안 해요. 남사스럽고 좀. 네. 예. 대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생각, 기사 뭐 이런 게 뜨면 계속 그걸 스크립트를 해서 네. 나의 타임라인에 올려놓죠.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그런 게 강하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과 연계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들로부터 새로운 이제 지식을 얻게 되니까 내가 생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뇌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에디톨로지의 네. 작가, 이 나비넥타이 하시는 네. 그분 지식을 자꾸 습득해서 내 생각을 더한 다음 편집하는 거다. 근데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게 학교나 학원에서만 받는 사람과 네. 내 스스로 탐색해서 찾는 사람과 속도나 컬이나 그렇죠. 퀄이나 그 양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듣고 수업을 얼마큼 받았냐 보다 네. 스스로 그 바다를 헤치고 들어가서 네. 거기서 뽑아내고 네. 또 요새 뭐 클럽하우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네트워킹을 하고 사람들과 거기서 사귀어서 얻어내는 그 힘이 네. 앞으로 교육이다. 또 그리고 혈연지연 학교에서 얻어오는 힘이다. 네. 보다 훨씬 강력해질 거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이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네트워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가 가는 게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랑 유튜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 주변 사람 잘 몰라요. 네. 그냥 시청자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과 카톡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과 유튜브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얘기하고 맞아요. 그냥 그러면서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나도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막 이게 소개를 막 권위자라 그러니까 사실 제 전공상 4차 산업혁명 별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나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쵸. 계속 이제 촉수를 뻗게 되는 거죠. 네. 뇌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뉴런이라는 게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물리적으로도 내가 네트워킹을 해서 가상의 세계에 그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더 많은 능력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